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상속이라고 하는 글자가 여러분 잘 아시죠? 서로 상자, 서로. 서로라는 얘기는 단수가 아니고 복수죠. 둘 이상이. 이건 무슨 속자입니까? 이을소. 이어간단 말이죠. 두 사람이 릴레이, 영어로 말하면 릴레이, 이어가요, 이어가. 이게 상속이거든요. 근데 이 이어가는 건 이제 두 가지가 있다. 지금까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신분을 이해가. 가령 할아버지한테서 아버지로 있고, 아버지한테서 나한테 있고, 내 아들로, 딸로 이렇게. 신분이 쭉 이어간다, 신분이. 그게 신분상속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궁금한 건 무슨 상속? 재산상속이 있다. 이렇게 지금까지 쭉 설명해 왔습니다. 근데 신분상속은 거의 의미가 없어졌어요, 요새. 왜냐하면 신분사회에서 요새는 개별사회로 이렇게 옮겨오죠, 사회 자체가. 신분이라는 게 점점 중요하지 않게 된다. 그래서 이것을 그 일본 사람들은 뭐라고 했냐면, 가독상속이라고 그랬어요. 저도 정확한 뜻은 모르겠어요. 하여튼 일본 시대 민법은 가독상속이다. 집을 이렇게 이어가는 거다. 이렇게 하고 재산상속 이렇게 했는데 요 말은 우리나라에서 새로 민법을 만들면서 없어졌습니다. 가독상속이라는 건. 어쨌든 하여튼 신분상속하고 재산상속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한다. 지금도 신분상속이 없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가령 재산상속을 받는 사람이 신분상속이 안 되면 재산상속을 못 받죠. 아버지 재산 아들이 아니면 상속을 못 받잖아요. 역시 그런 의미에서는 지금도 신분상속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옛날보다는 그 개념이 많이 희박해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신분상속. 그래서 이제 신분이라고 하는 건, 신분이라는 건 여러분이 다 아시는 얘기지만 대부분 어떻게 되냐면 두 가지로 봅니다. 민법에서는 하나는 혈족. 금방 알죠? 피를 가지고 이렇게 이어가는 거. 그래서 혈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쉽게 이렇게 파악하는 것은 동성동본만을 혈족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법률에는 동성동본이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성만 같아서는 안 되고 본까지 같아야 이게 혈족으로 인정합니다. 물론 이제 쭉 피를 따져가지고 보면 DNA를 쭉 거슬러 올라가면 그 밖에도 뭐 있겠죠. 특히 성이 같은 사람은 같은 혈족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넓게 다 차지할 수는 없으니까 본관까지 같아야 이게 혈족이다. 혈족이 첫째 신분상속의 첫째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인척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인척. 글자 그대로 인척은 뭡니까? 이것은 아까 피로서 관계를 맺었죠. 친척관계를. 이건 뭐예요? 혼인을 해가지고 친척관계를 맺는다. 그게 인척입니다. 그래서 구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얘기할 때는 뭐라고 그래요? 친인척 그러잖아요. 친인척. 그러니까 엄격히 얘기하면 혈족과 인척을 합쳐서 친인척.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는 혈족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동성동본이라 해야 되니까 우리 외갓집 나오고 혈족이 아니에요. 우리 외갓집.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이 성씨 제도가 남자 위주로 만들었기 때문에 어머니는 혈족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혈족이 아니란 말이에요. 혼인으로 맺어진 거. 대표적인 게 어떤 겁니까? 방금 얘기한 외갓집. 또 이모집. 그렇죠? 혈족 아니죠? 또 뭐예요? 고모네 집. 이건 다 인척들이 인척.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혈족만 가깝게 생각하고 인척은 멀리 했단 말이죠. 그러나 넓은 의미로는 인척도 넓은 의미로는 친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민법에서는 이걸 합쳐서 친족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친족.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신분이 상속이 돼야 재산 상속도 받을 권리가 생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상속의 개념을 신분 상속부터 이렇게 알아가야 된다. 보통의 경우에는 아버지 거 아들이 이어받고 그다음에 손자가 이어받는데
꼭 그럴 수는 없잖아요. 어떤 사람은 대가 끊어져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요새는 또 별별 일 다 있어요. 이혼하고 이리 가고 저리 가고, 뭐, 계부 있고, 계모 있고, 그래가지고 복잡하죠. 그래서 이걸 우리 인체까지 다 따져서 이것을 넓은 의미로는 친족. 그러면 이렇게 혈족 인척을 다 따지면 엄청나게 많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걸 어떻게 다 따져서 신분 얘기를 합니까? 김혜김 씨 같은 경우에는 500만 명이라요, 우리나라.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구의 약 10분의 1이 김혜김 씨예요. 그거 따질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등장한 게 뭡니까? 친척, 인척을 다 합쳐서 우리는 친족이라는 개념을 도입했는데, 그래서 이걸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여기서 그러면 한계를 지우자. 가까운 거, 먼 거 이렇게 한계를 주자 해서 등장한 게 뭡니까? 초원수라는 거예요. 초원수. 그러면 몇 마디나 더 지났느냐? 이 천자가 마디 천자 아닙니까? 저 몇 대 할아버지부터 나는 몇 마디째인가, 저기는 몇 마디째인가. 이게 초원수로서 이제 그 친족 범위를 정했단 말이죠. 근데 얼마 전까지 우리는 그러면 초원수를 몇 천까지 이렇게 친족으로 봤느냐? 8천까지. 8천까지. 그래서 보통 남목을 욕할 때 뭐라고 그래요? 사돈네 8촌까지 그러죠. 보통은 자기 동성동범단 8촌이 친족인데, 남하고 얘기할 때 조금 미우면 뭐 사돈네 8촌까지 다 동원했느냐 그러고 하죠. 8촌이 본래 친족이었기 때문에 했습니다. 근데 이제 요새 사람 8촌 아는 사람이 드물어요. 8촌 잘 몰라요. 그렇죠? 왜 8촌까지 이렇게 따졌느냐면 우리나라에 일본 사람들 이렇게 많이 안 따지거든요. 왜 8촌까지 따졌냐면 옛날 어른들이 제사를 지낼 때 8촌까지 같이 지내요. 가령 어떤 할아버지 제사를 지냅니다. 이 할아버지 제사인데 그날 제사에 누구누구 와서 지내느냐? 8촌까지. 그래서 이 8촌이라는 게 생겨요. 8촌을 대수로 하면 몇 대입니까? 4대. 4대 내려면 8촌입니다. 한 대가 2촌씩 내려가니까. 그렇죠? 그게 4대. 4대면 또 다른 말로 하면 어떤 관계예요? 4대면? 고조 할아버지와 고손자 관계. 그러니까 고조 할아버지와 고손자 관계가 이 4대거든요. 그러니까 고조 할아버지까지 같이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러면 4대 넘은 사람은 그 할아버지 제사를 지내고 싶은데 어디 가서 지내요? 시제. 시제 가면 촌수 안 가리고 다 지내는데 시제 안 가고 방에서 지내는 제사는 4대까지. 그래서 왜 4대까지 지내는가 알아봤더니 요새 우리가 오래 산다고 그러죠. 근데 옛날도 오래 사는 사람들이 가끔 있으니까 보니까 고손자 보고 죽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러면 고손자는 할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내가 태어났으니까 그 사람까지는 제사를 지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이 4대까지 이제 모시게 된다. 근데 요새는 누가 4 나오고 저 사람하고 4대인지 누가 나오고 8천인지 잘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요새는 민법도 이걸 줄였어요. 가령 옛날에는 8촌까지도 상속을 받을 수 있도록 했어요. 가령 처음에 일대가 첫 번째 상속을 받는데 이 사람이 없다, 상속받을 사람이 없다, 그러면 제2대로 내려가고, 여기도 2대도 한 사람도 없다. 그러면 3대 내려가고, 그 다음에 4대, 그러면 여기까지 온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너무 넓다. 누가 요새 8촌까지 상속해 주는 사람이 누가 있냐 해서 민법에서도 이걸 4촌으로 줄였습니다. 4촌으로. 4대가 아니고 4촌까지만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민법에서 범위를 줄였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세상 변화에 따라서 법률도 바꿔가는 거니까 4대 넘으면 상속을 못 받습니다. 근데 저도 말이죠.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다니지만은 그 4촌까지 상속이 넘어가는 건 저도 아직 구경 못 했어요. 하여튼 법률상으로는 옛날에 8촌까지밖에 하니까 너무 광범위하다. 4촌까지만 이렇게 넘겨서 받도록 하자. 이렇게 이제 생겼습니다. 이것이 이제 상속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제가 얘기하려고 주로 재산 상속 얘기하려고 그러거든요. 상속세는 재산에다만 매기지 신분에다는 안 매기잖아요. 그렇죠? 신분 상속했다고 해서 거기다 세금은 안 매기고 재산 상속에다만 매겨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재산 상속은 결국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신분을 가져야 상속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민법에 있는 신분 얘기를 아주 가볍게,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맨 첫 번에 이제 교재로 봅시다. 지금까지는 잔소리했습니다. 그래서 세법에서는 상속세법이라고는 하지만은, 그러면 상속이 뭐냐 하는 개념은 세법에는 없어요. 어? 상속이 뭐냐, 상속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누구까지 상속을 받느냐, 그래서 세법에서는 규정을 안 하고 그냥 민법에 이런 규정들이 있으니까 민법에 따라서 상속은 정의를 하고 그 개념에 따르고, 다만 상속세법은 그냥 세금 계산하는 것만 규정을 하자, 그래서 세금 얘기만 있고 상속 개념 자체는 여기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다시피 상속세를 알려면 상속이 어떤 걸 알아야 되니까 민법에 있는 얘기를 잠깐 제가 지금 첫째 시간에 하는 겁니다. 그 맨 첫 번에 보세요. 민법상 상속이라고 하는 건 그럼 뭐냐? 법률 공부하신 분은 다 아는 뭐 기초 지식입니다만,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피상속인. 이 용어가 말이죠. 피상속인이 누구냐면 죽은 사람이 피상속인이에요. 그러면 그래서 저도 처음에 이거 공부를 할 때 자꾸 의심을 했어요. 아니 죽은 사람이 상속을 해주고 하니까 그 사람이 상속인이지 왜 그 사람이 피상속인이냐, 그런 얘기를 저도 처음에는 의심을 했는데, 다 그렇게 쓰니까 그게 이제 개념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면 상속인 앞에다가 지금 상속인 앞에다가 피자나 하나 붙였죠. 에? 무슨 피자입니까? 입을 피자죠. 피해자. 손해를 입었다. 피해자죠. 그런데 상속을 했는데 왜 사람이 그러면 입을 피하면 죽은 사람이 상속을 입었습니까? 산 사람이 상속을 받지. 그렇죠? 자꾸 거꾸로 개념이 생각이 들었어요. 많이 저도. 근데 그게 아니고 죽은 사람, 사망인을 피상속인이라고 그러고 산 사람을 상속인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피상속인은 사망으로 인해 그 죽은 사람 얘기입니다. 인하여 재산권이 상속인에게 이전되는 것이다. 재산권의 이전이다. 개념이 간단하죠? 피상속인이 가졌던 재산을 상속인에게 이전되는 것이다. 간단합니다. 그러면 상속인은 뭐냐? 바로 밑에 나왔습니다. 바로 그 피상속인의 재산을 이어받는 사람을 상속인이라고 한다. 근데 그러면 상속인이 누가 되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누가 되느냐? 뭐 아들, 딸, 손자 이렇게 쭉쭉 내려가는 거죠. 아까 신분을 이어받은 사람 순위로 이렇게 쭉 내려갑니다. 근데 이것은 철저하게 혈통주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 머릿속에는 누가 상속을 받느냐? 혈통주의다. 뭐 보통이야 다 뭐 우리 아들, 딸이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는데 정확하게는 혈통주의다. 그러니까 혈통이 같지 않으면 상속이 안 돼요. 그래서 며느리가 상속권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시아버지를 평생 잘 받들고 했지만은 며느리는 상속받을 권리가 없어요. 혈통이 다르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개념적으로 머리에 넣을 건 혈통주의다. 따라서 며느리는 상속권이 없다. 또 반대로 요새 묻는 사람들이 많이 뭘 묻느냐면 아들이 미국 시민권을 통해 가지고 미국 사람 되어버렸다. 어? 우리나라에는 국적도 없고 호적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져 버렸다. 그 상속 받을 수 있느냐? 혈통주의에 입각하면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미국서 살아도 다 상속을 받을 권리가 있어요. 사위는 어떻습니까? 사위 안 받죠. 혈통이 다른데. 며느리 사위 이거 다 헛것이에요, 헛것. 그렇죠? 헛것이 안 돼. 하나도 안 돼. 그래서 국적하고도 아무 관관이 없다. 혈통이 있다, 혈통. 그래서 요새 재판들 많이 하는 게 뭡니까? 재판들. 전에 뭐 유명 큰 회장이 어디 가서 하나 씨를 뿌려놨는데 혈통주의니까 나 혈통이 같다고 갑자기 나타나잖아요. 요새 많이. 혈통만 같으면 상속권이 있어요. 그러면 혈통이 같은지 맞는지 어떻게 아느냐? 그래서 막 DNA 검사를 하고 오잖아요. 어? 재밌는 얘기 많이 있잖아요. 요새 연속국에 보면 맨 그런 얘기야. 연속국.
그 미안한 얘기인데 우리 집사람 보면 그거 열심히 들여다보려고요. 그 철저하게 혈통주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까 내가 세 가지로 얘기했습니다. 첫째는 혈통 중심이다. 친족이란 개념이. 두 번째는 이제 혼인 중심이다. 그러면 마누라는 이 중에 배우자는 마누라라고 하지 맙시다. 배우자는 어느 쪽에 가요? 혼인 관계로 맺어진 거죠. 그러나 배우자는 요 중간에 혼인으로 이루어졌지만은 혼인 관계로 인한 친족으로는 보지 않고 혈통은 물론 아니고 배우자도 이 속에 지금 넣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시다시피 배우자는 어떤 때는 일루도 갔다가 어떤 때는 일루도 갔다가 그래요. 이제 지금부터 보시면 알아요. 그래서 이제 상속을 받는 순위가 그래서 민법에 쭉 정해져 있어요. 누가 우선권이 있느냐 순위가 쭉 정해져 있습니다. 제1순위 첫 번째 우선권이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배우자. 배우자가 첫째예요. 그러니까 이건 혈족 뭐 인척 따질 것 없이 일단 배우자. 그렇죠? 중요하죠. 그 다음에 배우자 혼자 받을 수는 또 없고 그 다음에 직계 비속하고 같이 받아야 돼요. 같이. 동시에. 이게 직계 비속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글자로 비자가 낮을 비자 아래로 내려온다는 얘기죠.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낮을 비자. 그러면 손자는 직계 비속이에요 아니에요? 비속이죠. 비속입니다. 손자도. 그래서 흔히 이제 질문을 많이 해요. 아 이거 재산 내가 아들한테 주면 아들한테 또 넘어가면 또 상속세 낼 거 아니냐. 손자한테 아주 주어버리고 싶다. 그거 많이 물어보거든요. 근데 비속은 비속인데 상속권이 없어요. 왜냐? 나보다도 빠른 사람이 있기 때문에. 누가 빨라요? 아버지가 더 빠르니까. 그렇죠? 할아버지하고 아버지하고는 몇 천이에요? 응? 예, 일단 촌수계산법이 나옵니다만은 하여튼 할아버지하고 그냥 여러분은 대수로 계산합시다. 한 대 내려온 거죠 아버지까지는. 근데 손자는 한 대, 두 대가 내려왔죠. 어디 쪽이 가까워요? 당연히 아버지. 그러니까 같은 비속이면은 그 대수가 가까운 사람이 먼저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손자는 못 받아요. 아버지도 할아버지의 비속이고 나도 할아버지의 비속인데 아버지가 더 가깝잖아요. 한 대가. 그러니까 아버지가 상속권이 있지 나는 상속을 못 받아요. 네? 네, 그거 많이 물어봅니다. 근데 이제 더러 이런 경우는 있어요. 할아버지하고 아버지하고 나오고 있는데 아버지가 할아버지보다도 먼저 죽어버렸어. 그러면 상속받은 사람이 없어져 버렸잖아요. 먼저 죽어버렸으니까. 그럴 때는 어떠냐면 손자가 아버지 대신 가서 받아요. 아버지 자리에 내가 대신 가서 받아. 그렇게는 받을 수 있어요. 이걸 대습상속이라고. 대습. 이때 대는 대신해서 아버지를 대신해서 아버지가 사망했기 때문에 아버지를 대신해서 내가 받는다. 대습상속. 그 외에는 인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좀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손자하고한테 주고 싶어 해요. 상담을 많이 받아보면 나 손자 주고 싶다. 그 두 가지가 있더라고. 하나는 어차피 아들한테 줘봐야 아들은 또 상속해주면 두 번 문다. 이런 생각도 있고 또 하나는 아들놈이 괘씸해요. 그러니까 주기 싫어요. 그 손자 주겠다. 이런 분들이 최근에 많이 생겼어요. 옛날하고 달라졌어요. 많이. 요새 자식들도 불이 온다고 그러죠. 상대적으로 부모들도 자식하고 미운 놈은 안 주려고 그래요. 많이 달라졌어요. 그 많이 물어요. 손자한테 주고 싶다. 아들놈 저놈 주면 곧 없어지는지도 모른다. 그렇잖아요. 맨날 술이나 먹고 오면 주워봤자 없어지는지 모르니까. 근데 손자는 못 받아간단 말이죠. 그 다음에 제2순위 두 번째 순위입니다. 제2순위는 누구냐면 또 배우자. 아까 배우자는 이쪽이고 저쪽이고 다 들어간다고 그랬죠. 이때도 배우자는 들어가는데 배우자하고 누구하고 받느냐? 직계 존속하고 공동으로 받아요. 그게 뭐냐면 그 돌아가신 분이 사망이니 아들이 없어 딸도 없어. 그런 상태로 갔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누구한테 상속이 가냐면 두 번째로 비속이 없으니까 존속으로 가요. 할아버지는 살았단 말이에요. 위로 거꾸로 올라가요. 그때는. 거꾸로. 배우자가 100%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예. 대부분 배우자가 다 받는 게 아니요. 공동 상속을 해요. 두 번째 순위는 공동 상속을 해요. 그러니까 만일에 어떤 때는 그 아버지하고 그 밑에 손자하고 같이 공동 상속, 며느리하고 공동 상속을 합니다. 그래서 아주 상속권이 없는 게 아니고 두 번째 순위.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순위, 형제자매. 그러니까 1순위도 없고 2순위도 없는 경우에 3순위가 형제자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소위 그런 경우를 뭐라고 그럽니까? 무후. 뒤가 없어져 버렸다면 받을 사람이 없어 상속받을 사람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형제자매가 받는다. 형제도 없다. 그러면 어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촌이라도 받으라 그러면. 근데 사촌간 받아간 사람도 전 못 봤어요. 누가 사촌까지 안 줘요, 요새. 차라리 어디 기부했으면 했지 사촌 안 준다고요. 엊그제도 어떤 분이 그런 상담이 왔어요. 차라리 어디 기부해야겠다. 그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촌, 아까 얘기한 8촌까지 했다는 건 옛날엔 8촌까지 4촌으로 줄여버렸습니다. 그런데 세법에서만 아직도 6촌까지 따져요. 6촌. 그러니까 얼마 전에는 말이죠. 얼마 전에 가지고 지금 안 끝났어요. 제가 이 상속세 신고를 해준 사람이 있었는데, 상속세. 그런데 이제 집이 있는데 형 집에서 동생이 살았어요. 그 형제간에 형 집 동생 빌려줬는데 뭐 세 받았겠습니까? 그냥 살아라 이랬단 말이죠. 근데 동생이 먼저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형제간에는 이런 특수한 관계가 있는데 6촌까지도 다 특수한 관계가 있는 건데 특수한 관계인끼리 왜 세를 안 받고 주었느냐? 그 세를 받은 것으로 간주해가지고 세금 매기겠다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법률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따지는 범위가 4촌이 아니고 6촌까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신문에 여러 번 이 얘기를 썼어요. 왜냐하면 세상이 이렇게 많이 변해서 4촌도 모르거나 사는 세상인데 6촌이니까 너희들 특수한 관계에 있으니까 안 받았어도 받은 걸로 치고 세금 내라. 이건 무리잖아요. 더군다나 민법에서도 4촌까지로 줄여버렸는데 세법만 왜 지금도 6촌까지 이렇게 따지느냐. 시대에 역행하는 거 아니냐. 저도 신문에 많이 쓰고 있어요. 근데 이거 안 고쳐줘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천상 법률이니까 국회의원들이 고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국회의원들이 이런 건 안 하고 맨 딴짓만 한다면 날마다 싸움만 하고, 이렇게 잘못된 거 국회에서 이거 고쳐줘야 될 거 아니에요. 요전에 제가요, 제 거 세금 때문에 재판을 했거든요. 제 거. 내가 세무사니까 다른 걸 대신해서 해준 게 아니고 내 것이 세금 때문에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고등법원까지 갔어요. 고등법원에 가서 이제 재판을 하는데 그 재판장한테 근데 재판장이 자기 얘기만 해요, 자꾸. 내가 원고니까 원고도 좀 뭐 얘기할 거 있으면 해봐라. 피고도 해봐라. 이런 게 재판 아니에요? 자기 얘기만 막 늘어놓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원고인데 원고도 한마디 합시다. 그랬더니 해보라고 그래. 그래서 내가 이제 따졌거든요. 소장에 내가 이런 얘기를 썼지만은 다시 한번 얘기를 하렵니다. 재판장 앞에서. 그래서 해보라고. 얘기했더니 뭐라면, 대뜸 뭐라고 하냐면, 그런 것은 국회에 가서 국회의원들을 고쳐달라고 하셔. 이래요. 어떻게 화가 나는지. 그래서 이제 판사들 태도가 그렇길래, 대법원에 또 가면 되잖아요. 대법원에 안 가고 헌법재판소로 갔어요. 더 높은데. 이것은 법률 자체가 헌법 위반 조항이다. 그러니까 이 헌법을 고쳐야 되니까 헌법재판소에서 주시오. 거기서도 역시 안 해주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건방지게 아무리 내가 피고로, 원고로 갔지만은, 당사자로 갔지만은, 그 얘기도 그냥 다 안 듣고 말이야. 국회에 가서 고쳐달라 그러고. 그래서 그냥 기분 나빠서 그 얘기를 신문에다 또 썼어요. 1심법원도 그러더라고요. 1심법원도 가니까 재판장이, 1심법원은 또 이제 그 얘기가 아니고 뭐냐면 재판장이, 그 재판장도 이 세법을 잘 모르니까
거꾸로 물어요. 원고 피고한테 물어요. 피고는 이제 세무서에서 나온 사람이 피고거든요. 그 피고한테 지금 이 사람이 이런 소송을 냈는데 이렇게 과세는 게 맞아요? 그거 묻더라고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갑니다. 또 나한테 물어요. 원고도 그렇게 생각합니까? 맞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재판장 얘기가 재미있어요. 남들 다 그렇게 해서 낸다는데 세금 내지 뭘 이게 법률을 따져야 될 거 아니에요. 재판장이. 그래서 신문에다 그 얘기를 쭉 썼어요. 1심에 가니까 이러더라, 2심에 가니까 이러더라 쭉 썼어요. 그래서 내가 오죽하면 그걸 쓰면서 그 제목을 이 재판 내가 조세 재판을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한심한 변론도 있더라 이렇게 썼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그래도 판사들인데 한심하단 말이 내가 좀 심한 것 같아서 고쳤어요. 안타까운 변론이 있더라 이렇게 고쳤어요. 왜냐하면 신문사에서 나를 용어를 너무 했다고 좀 고쳐달라고 그러더라고요. 한심하다고 썼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 사건 때문에 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며칠 전에 어떤 분이 저 세무 상담을 왔어요. 와서 이렇게 쭉 얘기를 해줬거든요. 아들한테 증여하려고 그래요. 여러분들도 그런 거 많이 할 거예요. 증여하고 싶다. 아들 주고 싶다. 그래서 상담을 해서 쭉 얘기를 해 드렸는데 그분도 꽤 지식인이에요. 높은 지식인. 그 서울대 나온 사람은 오자마자 되게 서울대 나왔다고 자랑을 먼저 하거든요. 이렇게 상담해 보면. 서울상대 나와가지고 한국은행에 근무하셨더라고. 노인인데. 아들한테 주고 싶다고 상담을 왔어요. 그래서 쭉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갔다가 식구들하고 상의하고 올랍니다 했는데 2달이 가도 안 오고 3달이 가도 안 와요. 나중에 전화가 왔는데 아들을 데리고 가서 또 세무사님한테 그 얘기를 다시 한번 아들도 같이 들어봐야 되겠다. 그럼 오시오. 그랬더니 아들이 바빠서 못 온대요. 그럼 바빠서 못 온 건 자기 사정이지. 토요일 날 아들 시간을 낼 수 없냐 그래서 토요일 날은 된다 그랬는데 나중에 자기 아들이 물어보니까 토요일도 시간 못 낸다고 오더라고요. 그 나들은 일요일 날 한번 시간 내주세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일요일 날 한번 시간 냅시다 해서 직원들도 없는데 나 혼자 출근하고 그분들이 아들 데리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아들들아. 아니 무엇을 하시는 분이길래 그렇게 바쁩니까? 그랬더니 판사예요. 내가 지금 흉본 판사. 아니 다 그 당사자는 아닌데 하여튼 직업을 물어보니까 판사더라고요. 근데 아주 또 겸손해요. 판사들은 대부분 겸손합니다. 대부분 겸손해요. 저보다 훨씬 젊은데 그냥 허스름하게 왔는데 물으니까 그것도 초임 판사가 아니고 고등법원 판사예요. 높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니 그러면 판사님이 저보다 더 잘하실 텐데 뭐하러 물어보러 왔냐고 그랬더니 우리 판사들 세법은 몰라요 그러더라고. 실제로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판사들이 옛날에 사법시험을 볼 때는 세법이라는 걸 시험을 안 봤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때는 육법이라고 해서 6가지만 봐요. 공부를 안 했거든요. 아무리 그 사람이 재주가 좋지만은. 그래가지고 몰라요. 판검사들이. 그런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또 존경심이 가요. 왜냐하면 판사가 상당히 높은 직인데 솔직하게 우리 이거 세법 모릅니다. 아주 겸손하더라고. 갑자기 또 존경심이 가요.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검사도 마찬가지고. 얘기를 제가 조금 더 하면 옛날에 제가 이 강의를 좀 많이 한 사람인데 법무부 연수원에도 가서 강의를 한 5, 6년 했어요. 법무부 연수원. 거기는 누가 와서 강의를 하느냐? 검사들이 와서 받아요. 근데 보잘것없는 세무공무원 하는 사람이 내가 강의를 하고 높은 검사들이 와서 강의를 받는다면 주로 경제반 검사들. 경제반 교육이 있을 때만 제가 가요. 경제반 교육. 그러면 그 세법을 얘기를 합니다. 한 번 가면 한 보통 12시간 정도. 하루에 다 하는 게 아니고 2, 3일 걸쳐서. 그렇게 와서 검사들이 강의를 받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넌지시 던져봤어요. 검사들한테. 아니, 이거 12시간 해가지고 어떻게 공부가 되겠느냐. 세법도 꽤 복잡하고 어려운데. 그런 얘기를 던져봤더니 검사들이 뭐라고 하냐면 세법을 공부를 안 해서 자기들은 공부를 안 해서 너무 기초도 모르니까 가령 조세 사건이 이렇게 있는데 요새 탑세 사건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조세 사건이 있는데 기본도 모르니까 어디서 어디를 잡고 수사를 해야 할지 감이 안 간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이라도 이렇게 배워가지고 와서 기본이라도 뭘 좀 들은 느낌만 있어도 자기들은 눈치가 빠르니까 금방 요 대목이구나 하고 그 짚어가지고 그럼 그때부터 이제 국세청에다 물어보든지 물어봐가지고 수사를 진행한다 그래요. 근데 너무 꽉 막혀서 모르니까 어디다 얘기를 해야 할지는 모르니까 이것도 공부가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비록 12시간 정도밖에 안 하지만은 이것도 공부가 됩니다.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세법이라고 하는 게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판검사들 다 머리 좋은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공부 안 하니까 이걸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딴 얘기를 너무 많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습상소까지 얘기됐습니다. 교재를 보시면. 그런데 이제 이것은 법률로 정해진 상속 순위가 이렇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그러니까 법률로 정해진 순서는 이런데 이 법률로 정해진 순서 말고 또 다른 순서가 있어요. 그러냐면 첫 번째가 뭐냐면 유언. 유언은 무조건 유언이 첫째예요. 그 효력이. 유언대로 해야 돼요. 아무리 뭐 1순위, 2순위 누가 얼마 있어도 그건 다 두 번째 얘기고 유언이 있을 때는 유언이 최우선이야. 가장 먼저예요. 그러니까 유언장을 써놓으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상담원 분마다 내가 그 얘기를 해요. 유언장 써놓으세요. 유언장.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유언장 쓰는 게 훈련이 안 돼서 다 안 해. 물어보기만 하고 다 안 해. 어색하게 생각하고. 또 유언장 써놓으면 내가 곧 죽는가 생각하고. 또 유언장 보면 아들, 딸들이 이거 보면 어떻게 생각할까 해서 유언장들을 안 쓰더라고요. 근데 내가 물어보니까 어떤 데는 학원에서 유언장 쓰는 거 이런 거 가르친 데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최우선이니까. 무조건 유언장대로 집행을 해야 되니까. 최우선이에요. 여러분 이거 명심했다가 가령 둘째한테 많이 주고 싶다. 그 유언장 안 써놓으시면 안 되죠. 또 사위가 나한테 잘했으니까 사위 주고 싶다. 사위는 안 된다고 그랬죠? 네. 안 되고. 그렇게 써놔야 돼요. 그래서 유언장을 써놓으면 그것이 최우선이다. 그런데 다만 예외가 있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유언장을 써놨는데 나는 한 푼도 안 주고 그냥 둘째 아들 다 주어버렸다. 그럼 어때요? 아무리 내가 불효는 했지만은 기분 나쁘죠? 그렇죠? 아니, 아버지 그렇게 한 푼도 안 줄 수가 있어. 나도 좀 줘야지. 이렇게 청구하는 게 유류분 청구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텐데. 유류분 청구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유자가 유언할 때 유자죠. 남은 거. 남은 거. 유자는 머무를 유자죠. 그러니까 아직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만은 남아서 아직 머무르고 있는 재산이 있다. 유류분 청구라고 하는 걸 해요. 그러면 이제 작게 받았다고 생각한 아들이 또는 딸이 나한테 너무 적게 줬어. 조금만 더 주셔. 이렇게 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얼마까지 더 달라고 할 수 있느냐? 법률로 정해진 자기 몫이가 있잖아요. 법률로 정해진 몫이가 있단 말이죠. 여기에 2분의 1은 최소한 줘야 될 거 아니요. 법률로 정해진 몫을 따로따로 다 계산해 봤더니 내 몫이가 가령 10억이다. 그러면 10억의 2분의 1, 5억까지는 최소한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재판에 청구를 할 수가 있어요. 재판 아니면 안 돼요. 재판에다 청구를 하면 이제 판사가 다 봐가지고 이미 얼마나 불효했는지, 얼마나 효도로고 얼마쯤 이 아들 또 공이 있는지 이게 다 봐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얼마까지. 그러니까 2분의 1은 넘지를 못하고 2분의 1 범위 내에서 판사가 얼마 줘라.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게 이런 것이 있어요. 유류분이 없으면 네? 몽땅 다 금액 다 줬고 유류분이 없을 경우에는 어떨지. 아니, 준 것까지 유류분이라고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남겨놓은 재산이니까 가져가고 남은 게 아니고 이따 얘기하겠지만은 상속이라고 하는 것은 상속의 효력은 언제 생기느냐 하면 죽는 날, 사망한 날 바로 효력이 생겨요. 그러니까 아직 내가 상속 등기를 안 한 것은 상관없어요. 비록 상속 등기를 안 하고 내가 그 비싼 그림 아직 안 가져왔지만은 그날 가져온 걸로 이렇게 법률 효과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날 현재 남아있는 재산이기 때문에 형제들이 다 나눠 가지고 나머지가 아니고 그 점 이해하셔야 돼요. 모든 것은 상속한 날. 그래서 이제 사망일을 상속법에서는 뭐라 하냐면 상속개시일이라고 그럽니다. 사망일을 상속개시일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상속개시일에 있는 재산. 그런 얘기지 유류분이 나눠 가고 나머지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이렇게 유류분 청구를 할 수가 있어요. 그 얘기가 나온 김에 그 재미있는 얘기가 있는데요. 수년 전에 벌써 한 10년 넘었겠는데 이 대한항공이 괌인가 어디 가다가 떨어져서 다 죽었잖아요. 그런 경우에 몰사했다고 그러죠. 다 죽었어요. 예외 없이. 그래서 어떤 국회의원은, 내가 아는 국회의원은 여름방학 때니까 그때 식구들 다 데리고 여름 휴가 갔다가 온전히 싹 죽어버리고, 또 그 비행기에 탄 사람이 내가 모시고 있던 세무서장, 내가 세무서 다닐 때 우리 서장이었는데 그 식구들 다 데리고 갔다가 싹 죽어버리고 그런 사람이 많이 있었거든요. 여름 휴가 때니까. 근데 나중에 재미있는 사건이 하나 터졌는데 인천 사람이에요. 인천 사람. 인천 사람인데 그 사람의 재산이 얼마 있느냐. 아까 선생님 질문해 준 선생님 말씀대로면 유류분이 얼마 있었느냐. 1,000억이 있더라고. 1,000억. 1,000억이 재판이 붙었어요. 왜냐하면 가까운 식구는 다 죽어버렸어요. 아까 상속 순위가 있죠? 1순위, 2순위, 3순위. 다 죽어버리고 누가 있느냐면 사위가 남아있고, 사위는 같이 안 가서 안 데리고 왔으니까. 그 다음에 동생이 있어요. 그 아내는 다 죽어버렸으니까. 동생하고 그 사위하고 재판이 붙었어요. 내가 상속권자다, 네가 상속권자다. 누가 상속받아가야 되겠어요? 여자들은 사위라고 그러고 남자들은 동생. 그러니까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사위는 상속권이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왜 자꾸 사위가 받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심정으로 가까운 거지. 우리는 항시 법률을 공부할 때는 우리가 상식적인 개념하고 법률적인 개념은 다른 거니까 항상 법률적인 판단을 해야 돼요. 그러면 사위는 못 받아가죠. 근데 나중에 이 재판이 어떻게 되는가 지켜봤더니 사위가 이겼어요. 예? 그 지금도 내가 궁금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본 것 같아요. 이렇게. 왜냐하면 동시에 죽었잖아요. 비행기에서. 그 중에도 비행기가 떨어졌지만은 먼저 죽은 사람이 있고 조금 나중에 죽은 사람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떨어진 순간에 먼저 죽은 사람은 벌써 상속권이 가고 좀 늦게 죽은 사람 상속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딸이 조금 늦게 죽었어요. 그러니까 딸이 일단 상속을 받고 딸의 배우자에게 상속이 간 거예요. 1,000억이. 그래가지고 세상이 시끄러웠어요. 왜냐하면 지금 돈이 인 것처럼 어떤 분은 그럴 수가 있느냐, 재판이 뭐 그럴 수가 있느냐 하고 막 시끄러웠어요. 그러니까 그 사유가 또 재판을 갖기도 민망해요.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이 돼서. 그 나중에 신문에 보니까 기부해버렸더라고요. 자기가 재판에는 이겼지만 다 기부해버렸어. 학교에다가 어디 기부해버렸어. 이 재미있어요, 이 상속. 예? 못 받으죠, 못 받. 네. 그러면 이때 아까 내가 유류분 청구가 가능하다고 그랬죠? 유류분 청구 하겠어요, 못 하겠어요? 못 하죠. 왜냐하면 살아 있어야 내 몫이가 있다 한데 죽어버려서 죽자마자 이렇게 넘어갔는데 유류분 청구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위한테 몽땅이 내가서. 근데 사위도 또 사람이 쓸만한 사람이야. 욕심 안 내고 다 기부했어. 재판에 이긴 것으로 만족하고. 하여튼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는 사람이 없네요. 그러니까 이런 강의를 그 전에 여러분이 들었으면 그걸 관심을 가지고 신문을 봤을 텐데 저는 이제 관심 있는 사람이니까 신문을 봤다가 다 기억하고 있는 거거든. 그 다음에 그러면 기왕에 유언이 나왔으니까 유언 이 대목까지만 하시다. 그러면 유언을 어떻게 하는 거냐? 그게 궁금하잖아요. 많이 물어요. 유언 어떻게 하면 되느냐?
5가지가 있어요. 그 여기 교재 보시면 제일 첫 번째가 뭡니까? 자필. 자기 손수 써놓은 게 제일 좋아요. 자필로 써야지. 자필로 안 쓰면 안 돼요. 자필 증서. 그러니까 누구 대신 쓰면 그건 안 돼요. 나중에 자필이냐 아니냐 검증을 해요. 재판이 되면. 그런데 공증 가서 할 적에 공증을 해 효력이 더 있는 거야. 공증은 이제 두 번째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필이 우선이에요. 그러니까 공증 안 해도 그 사람 자필이 확실하면 유언의 효력이 있어요. 그래서 전에 이런 사건이 또 있었어요. 그분은 이제 나한테서 그 세금 얘기를 맡긴 사람인데 남편이 돌아가셨거든요. 남편이 돌아가서 상속이 이렇게 문제가 됐어요. 문제가 되었는데 이렇게 자필로 써놓은 게 있단 말이죠.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그 싸우는 사람끼리 그거 아버지 글씨 아니다, 자필 아니다 이렇게 또 싸우는 거예요. 재판에 가서. 근데 재판관도 그 사람 글씨를 본 적이 없는지 자필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마침 동장을 했더라고 전에. 그러니까 동사무소 직원들을 증인으로 불렀어요. 그러면 당신 동장으로 모시고 있었으니까 이 글씨가 동장 글씨가 맞느냐. 그래서 동직원이 맞습니다. 우리 동장 글씨입니다. 그걸 이겼어요. 유언의 효력을 인정해가지고.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다만 이제 중요한 것은 여기 뭐라고 써졌어요? 주소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 날인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3가지 아주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아주 중요합니다. 주소, 그 다음에 뭐예요? 이름, 그 다음에 서명 날인 반드시 해야 돼요. 근데 또 어떤 사건을 보니까 재미있는 게 쓰기는 썼어요. 주소 성명 날인 했는데 주소 끝에 번지를 안 썼어요. 번지. 그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무효됐어요. 번지까지 써야 되는 번지가 안 썼다. 무효됐어요. 그 사건도 천억 사건이었어요. 공교롭게 그 사건도 옛날에 인천에서 있었는데 인천 사람들 부자가 많은데 졌어요. 그 사람은 내 기억에 연세대학교인가 여기다 기부를 했어요. 1,000억을 미리 유언으로 주고 갔어요. 연세대학교에서 딱 차지했는데 불만 있는 아들들이 재판을 걸었거든요. 아버지 그 유언장 무효다. 왜 그러냐? 번지가 안 써졌다. 그러니까 무심코 다 안 쓰잖아요. 그렇죠. 무심코 안 써요. 여러분도 내가 주소 써달라 하면 뭐 어디 마을 뭐 무슨 아파트만 쓰지 주소 번지를 안 쓴단 말이에요. 근데 법률은 뭐 딱딱한 거니까 번지 안 써서 무효다. 그 할 수 없이 연세대학 뺏겼어요. 도로. 그럼 통반도 써야 되는 거예요. 통반은 안 써도 돼요. 주소 번지까지만 확실하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녹음. 녹음해도 돼요. 요새는 녹음이 발전해가지고. 그러면 녹음에다도 그 얘기를 해야 돼요. 녹음에다가 내 이름, 주소, 이런 걸 다 녹음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방금 질문하신 공증. 정확한 얘기로는 공정증서죠. 공정증서를 약해서 공증 그렇게 하는 겁니다. 공증을 하는 거야. 이건 이제 두 사람 이상이 가서 그 공증할 때 증인으로 가서 증인을 서야 돼요. 두 사람이. 그러고 본인하고 서명 날인을 해야 돼요. 얼마 전에 제가 그 세무 관리를 해주는 회사 회장이 있어요. 그 자기 장모님 이름으로 주식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90도 넘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빨리 정리를 해야 되겠는데 정리를 안 하면 그거 누구한테 가겠어요? 응? 장모님 거니까. 처갓집으로 가버리죠. 주식이. 사유요건은 혈족이 아니니까 상속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전에 빨리 이걸 해야 되겠는데 가서 이제 공증을 했단 말이죠. 자필로 쓰라고 하니까 공증을 했다. 그 저더러 이 증인을 써달라고 그래. 이 두 사람 증인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때 증인으로 갔어요. 증인만 선 게 아니고 제가 유언을 하면 이 유언장대로 집행할 사람을 또 지정해요. 그러면 이 유언 집행은 누가 하느냐? 그 유언 집행인도 제가 되고 증인도 제가 돼가지고 그 회장 거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하면 확실하긴 하죠. 누가 이제 그건 다툴 수가 없잖아요.
뭐 자필이냐 아니냐 다툴 것도 없고. 그런데 이제 재미있는 얘기가 변호사가 또 못된 변호사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 공증하는데. 이제 90이 넘은 할머니니까 말도 잘 못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정신도 아리아리하고. 그러니까 그 양반 딸하고 저하고 같이 갔는데, 그럼 본인이 이제 진술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할머니라 또 금방 아침에 했 얘기도 또 잊어버리고 떠듬떠듬하니까 그 변호사가 막 함부로 하는 거예요. 당신 그런 얘기할 것도 준비 안 해가지고 와서 뭘 하려고 그러냐. 그러고 연필을 탁 놓고 나가버려요. 못된 놈이. 그 내가 아는 그 공증사무실이거든. 그러니까 여직원이 깜짝 놀래가지고 가서 또 어떻게 변호사를 달래가지고 왔더라고요. 왔는데 또 그러면 당신 주식이 몇 주냐? 할머니가 또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이제 딸이 옆에서 도와주려고 어머니 몇 주라고 하라고. 그러니까 당신이 왜 얘기하느냐고 또 딱 듣고 나가버려요. 본인이 아닌데. 그렇게 엉뚱한 놈이 왔어요. 그래서 안 오고 왔어요. 딴 데다 해서. 그게 중요해요. 제가 재미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비밀증서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이것도 증인 둘이 함께 가서 공정하다고 해서 비밀로 이렇게 싸매고 있다. 그 다음에 구수증서도 있긴 있습니다. 말에서 말로. 보통 노인들 금방 돌아가실 때 유언하는 것이 구수증서입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듯이 그냥 돌아가실 때 뭐라고 하고 돌아가실 때 이것은 유언의 효력이 없어요. 꼭 여기에 격식이 맞아야 돼요. 법률에서 정은 이 격식이 안 맞으면 돌아가실 때 뭐라고 누구 죽어라 한 거 아무 소용이 없는 거, 효력이 없어요. 그 다음에 다음 장 몇 페이지 수를 안 써놔서 오늘 요 유언까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이 진도 이어서 예, 이어서 해야죠. 계속. 그 주소가인데요. 예. 본직까지 아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내가 상속하고자 하는 그 주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 피상속인, 돌아가실 분이 유언을 하잖아요. 또 자기 주소죠, 자기 주소. 아니 그게 현재 살고 있는 주소. 살고 있는 주소 말고. 주소가 아니라 그러면 내가 뭐 현재 살고 있는 여기에 살고 있지만 다른 거를 주고 싶다 주소지가 있는. 아니 그 재산 소재지를 얘기하라는 게 아니고 자기 살고 있는 주소니까. 그렇죠. 예. 이 주민등록이 돼 있는 주소야. 아니 꼭 그런 건 상관없어요. 실제 자기 주소면 돼요. 사는 주소면. 실제 사는 집. 예. 그 민법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민법에 보면 주소가 뭐냐 하는 것도 민법 다 나와 있어요. 주소는 실제 자기가 생활하는 장소가 주소다 이랬어요. 주민등록하고 안 맞는 수는 있죠. 그러니까 실제 사는 데 쓰면 돼요. 그리고 날짜가 안 들어가도 되나요? 날짜 들어가야 된다니까요. 아까 얘기했어요. 꼭 들어가야 돼요. 예. 원장이 말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전 재산을 내가 죽을 적에 저 아내한테 저한테 모든 것을 인계해가지고 처가 관리하다가 처가 죽을 적에 자녀들한테 좀 더 비상속인의 되도록 그렇게 유언을 할 수 없습니까? 유언은 할 수 있어요. 유언은 할 수 있는데 몽땅 다 아내가 그러니까 그런데 몽땅 아내한테 주어버리면 그러면 아들 딸이 하나도 못 받았잖아요. 근데 아까 상속 순위가 공동순위라고 그랬죠. 아들 딸들하고 배우자 공동순위인데 나는 하나도 안 줬다.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유리분 청구를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어떤 분은 말이요. 내가 재미있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내가 오래 했거든요. 이 세무사를. 그래서 이제 여러 사람을 많이 만나보니까 했는데 어떤 분은 아까요 100세인데 99세 100세라고 한다고 그러죠. 그 양반은 100세가 넘었어요. 100세가 넘는 재산이 많아요. 부동산이 엄청 많아요, 막. 부동산이 엄청 많아. 그런데 이 아버지가 어떻게 아들딸이 또 많아요. 그러니까 나눠주고 할 걸 좀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는데 안 하고 자기가 전부 딱 가지고 계시니까 큰아들이 그 답답하단 말이죠. 동생들하고 싸움 나면 큰일 나니까. 그 자꾸 걱정을 해요, 나한테 와서. 그 아버지도 우사고 아들도 우사인데 걱정을 해서 내가 그 얘기를 했죠. 그러면 근데 아버지한테 차마 아들이 상속 문제 좀 논의합시다 이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돌아가시라고 온 것 같으니까 그 말을 못하고 꿍꿍 알아요.
그래서 내가 저 꾀를 냈어요. 그러면 노인이니까 병원에 자주 가시니까 병원에 가실 때 나한테 빨리 연락을 해라. 그러면 내가 문병 온 것처럼 해가지고 그 얘기를 슬슬 꺼내겠다. 이거 준비해야 된다고. 그렇게 작전을 짰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셨을 때 연락을 했는데 노인이 그 미안해서 안 되니까 내가 가야 되겠다. 세무사한테. 기회에 오신 거예요, 나한테. 그 아들하고 같이 왔단 말이죠. 그 얘기를 했어요. 했는데 나중에 아들한테 어떻게 됐느냐 그랬더니 이게 거꾸로 안 한 것만 못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들한테 너희는 저 세무사하고 가서 얘기해가지고 나더러 이렇게 저렇게 해라. 그래가지고 그냥 큰아들한테 이게 화를 막 낸 거예요. 큰일 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노인 되면요. 여러분도 노인 계신데 판단이 좀 흐려지는 수가 있어요. 그러시면 안 될 텐데.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도 안 준 거예요. 수백억짜리 예산을. 네.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상속세 많이 냈죠. 근데 그것까지는 좋아요. 그것까지는 좋은데 그 배우자가 계시거든요. 배우자. 그러면 그 살아 계실 적에 배우자도 또 재산이 있어요. 그 이제 걱정이 되잖아요. 걱정이 돼요. 그래서 이제 저 배우자 거라도 어머니 거라도 좀 이렇게 좀 나눴으면 했는데 그것도 못하게 해요. 그래가지고 자기 혼자 몽땅 다 자기 앞으로 상속이 돼버리니까 상속세 엄청나게 많이 내요. 그러니까 저도 늙은이인데 노인 되면 판단이 이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세금 많이 내고 그것도 그렇게 되니까 어때요? 또 배우자 아들한테 아까 공동상속 한다고 하시니까 그 몇백억 재산이 배우자한테도 넘어갔다가 배우자가 돌아가시니까 또 넘어갔잖아요. 금방 그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그냥 얼마 안 있어서 금방 또 배우자가 돌아가니까 상속을 2번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시고 오늘 강의 끝낸다고 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대지면적 약 75평, 연면적 약 200평의 수익형 부동산 개발 사례입니다. 인지도 있는 브랜드와 연계하여 임차인이 선호하는 최상의 공간을 만들어갑니다. 소호 사무실을 계획하여 수익률을 극대화하였습니다. 1층 필로티를 활용한 편리한 주차, 풀옵션 주거 공간과 독립된 옥상 정원, 전용 면적 5평에서 7평대까지 고급 임대주택의 수익 극대화가 되도록 가구와 자재를 선별하였습니다. 풀옵션으로 전자제품, 가구류와 집기류가 모두 포함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매각 시 자산가치가 높을 건축물로 디자인하였습니다. 보유 부동산과 투자 부동산의 탁월한 시장 분석과 주거 공간의 경험으로 최고의 품질과 최상의 수익을 함께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책임, 위탁, 전속, 일반 관리 등 건물주 취향에 따라 선택 가능합니다. 수금 책임제로 월세 미납 시 대납해 드립니다. 공실 클럽 및 제휴사의 광고를 통한 타사 대비 공실률 최소화로 인해 수익률 증가가 가능합니다.